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7월 3주차에는 무려 4종목이나 청약을 진행하는데요. 도우인시스와 뉴로핏이 겹치고요. NRB와 프로티나가 겹칩니다. 그래서 증거금을 나누거나 집중을 하거나 대출을 쓴다던가 그런 전략을 좀 세워보셔야 될 거예요. 도우인시스 완전히 뭐 아니면 도가 될 뻔했는데 그래도 일정이 밀린 덕분에 호재를 하나 안고 가게 된 종목이거든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는 폴더블 폰에 적용되는 초박형 강화 유리 울트라 씬 글래스 UTG 전문 업체입니다.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UTG란 디스플레이 커버 윈도우에 사용되는 초박형 강화 유리 소재 부품을 얘기합니다. 두께가 약 100 마이크로미터 미만으로 굉장히 얇아서 유연하게 접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긁힘에 강한 유리 소재의 특성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폴더블 디스플레이용 윈도우로서 사용성과 디자인 수준을 모두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엄청 얇은 유리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양산 수율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기술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도우인시스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UTG 대량 양산에 성공을 하면서 전 세계 폴더블 디스플레이용 커버 윈도우 시장을 좀 선도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19년에 폴더블 UTG 양산에 성공했고 삼성 갤럭시 Z 플립으로 세계 최초 UTG를 상품화시켰어요. 2020년 이후에는 갤럭시 Z 폴드 시리즈에 주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에 UTG를 독점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유리 원장을 25에서 100 마이크로미터의 두께까지 얇게 가공한 뒤에 화학 강화 작업을 거쳐서 접히거나 휘는 성질로 변화시키는 독보적 강화 공정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업계 최초로 30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UTG 상용화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높은 표면 강도와 20만 회 이상의 접힘 실험에도 복원력이 우수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에요. 글로벌 넘버원 특수유리 제조기업인 독일의 쇼트사로부터 유리 원장을 공급을 받아서요. 도우인시스가 절삭 등의 후가공을 거쳐 삼성 디스플레이 LED 패널에 공급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의 폴더블 패널은 최종적으로 삼성전자, 구글, 중국의 오포, 샤오미, 비보 등등 이런 글로벌 엔드 유저에 적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회사는 기술력에 대한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표를 보시면 화웨이와 어너 라는 회사는 커버 윈도우로 CPI를 채택하고 있고요. 나머지 폴더블 폰 제조사들 구글, 오포, 샤오미, 비보 등은 UTG를 채택하고 있거든요. 보면 UTG를 채택한 회사들은 모두 삼성 디스플레이의 폴더블 디스플레이 패널을 쓰고 있습니다. 요게 다우인시스의 양산 기술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고 볼 수가 있다. 왜냐하면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으니까 UTG를.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폴렉서블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점유율 압도적으로 1위고 도우인시스가 2020년부터 5년 이상 UTG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점이 회사의 UTG 경쟁력을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잘 알겠는데 그렇다면 도우인시스의 실적은 폴더블 폰 시장의 성장 그리고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 판매 성과 여기에 연동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가 다 불안한 측면은 있습니다. 우선 삼성전자의 갤럭시 Z 플립과 폴드 시리즈를 합산한 판매량이 시리즈별로 추세적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 24년 7월에 출시된 플립과 폴드 6 시리즈를 포함해서 출시 직후 9개월 기준의 누적 판매량을 비교해서 보시면 3 시리즈가 790만 대, 4 시리즈는 820만 대, 5 시리즈는 800만 대, 6 시리즈는 630만 대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복합적인 이유들이 적용했겠죠. 수요 부진, 교체 수요의 정체, 고가 제품에 대한 부담, 경쟁 심화 등등등. 자, 그리고 글로벌 시장 전체로 시야를 좀 확장해서 보면요. 23년에서 24년 사이에 화웨이, 오포, 비보, 샤오미 이런 중화권 업체들의 폴더블 폰 신제품이 잇따라 출시가 됐어요. 플레이어가 그만큼 증가했다는 거고 이에 따라 제품의 다양성은 확대가 된 건데 시장 규모 전체적으로 성장에 기울기는 굉장히 아쉬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지금 이제 폴더블 폰 시장을 한 단계 확 키워줄 핵심 열쇠로 모두가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애플의 폴더블 폰 출시 예정 소식입니다.
26년 말에 아이폰 18 시리즈와 함께 출시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현재는 공급망 구축을 위한 벤더 선정이 막바지에 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도우인시스를 포함한 벤더 입장들에서는 애플의 진입 여부가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엄청나게 중요한 핵심 이벤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회사는요, 뭐 본인이 채택될 거를 기정사실화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번 공모자금 가운데 약 360억 원은 베트남 추가 증설을 추진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애플 신규 폴더블 폰 모델에 대한 수요 확보 기대감을 좀 선제적으로 반영해서 증설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삼성전자가 내년 초 2번이나 접히는 멀티 폴더블 폰을 출시할 계획인데 그 일정에 맞춘 준비 과정이기도 합니다. 회사는 이미 지난해 멀티 폴더블용 UTG 개발을 마무리한 상태라고 하네요. 그리고 시기상 갤럭시 언팩 행사 뒤로 청약 일정이 밀려줘서 오히려 다행이다 싶어요. 갤럭시 Z 폴드와 Z 플립 7 호평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플립폰의 완성형에 가까워졌다. 엄청나게 얇고 패셔너블하기까지 하대요. 당연히 이런 게 도우인시스의 호재기는 하죠. 자, 실적 점검하겠습니다. 22년 매출이 893억 원, 23년 매출 951억 원, 24년 매출 1417억 원으로 꾸준히 매출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25년 1분기가 좀 주춤합니다. 1분기 매출은 166억 원으로 전년 동기인 267억 원 대비 약 40%나 감소한 수준이라고 해요.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계속해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게 아쉽습니다. 이에 대해서 회사 측은 매출의 계절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라는 설명을 합니다. 삼성전자의 폴더블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 일정에 따라서 계절적인 수요 편중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UTG는 매년 7, 8월에 출시되는 폴더블 폰 신제품에 적용이 되는데 이 경우에 3, 4월쯤에 양산을 하고 5월에 출하가 이루어지는 패턴이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매출은 2, 3분기에 좀 집중이 되고 1분기와 4분기는 상대적으로 실적이 하강한다. 근데 그럼에도 올해 1분기는 지난해 1분기 대비해서 매출이 대폭 감소했단 말이죠. 이에 대해서 24년 1분기에는 베트남 법인의 파일럿 생산을 하면서 매출이 예년에 비해서 늘어났다. 그렇다 보니까 25년 1분기 실적이 더 부진해 보이는 거다. 베트남 법인의 양산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실적은 더 좋아질 거다. 근데 25년 1분기 매출액이 166억 원이면 지금 22년 1분기 매출액인 210억 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 거라 이게 반응이 좋았던 Z 폴드 7의 판매 실적에 따라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장의 밸류에는 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공모가 산정 어떻게 했는지 볼게요. 유태지 시장의 경쟁사로는 이코니와 UTI가 있었는데 이코니는 비상장사고요. UTI는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서 비교 기업으로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밸류체인에 있는 비교 기업 중에서 골랐대요. 시노펙스, 아이컴포넌트, 피롭틱스, 덕산 네오룩스, 이녹스 첨단 소재. 그리고 가치평가 방식으로 PER이 아닌 EV 에비타를 사용했습니다. 감가상각비가 큰 사업의 특성상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기 전의 수익인 에비타를 기준으로 하고 싶었나 봐요. 여기에 동의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5개 기업의 24년 기준 평균 EV 에비타는 15.01배가 나왔는데요. 보시면 비교 기업 중에 피롭틱스의 EV 에비타만 35.31배로 굉장히 높습니다. 피롭틱스가 다른 기업 대비해서 높은 평가를 받는 건 OLED 쪽이 아닌 이런 반도체 유리기판 생산 이슈가 적용을 한 게 워낙에 컸기 때문에 얘를 포함한 게 좀 껄끄럽긴 합니다. 자, 주당 평가가액은 24년 에비타인 약 296억 원을 적용해서 38,185원을 산출했고요. 여기에 할인율 24.05%에서 16.20% 적용, 최종적으로 밴드는 29,000원에서 32,000원을 제시했습니다. 할인율이 조금 낮은 편에 속하긴 하네요. 제가 미리 보기 영상에서도 얘기했었는데 간혹 EV 에비타를 차용하는 기업들 중에 PER을 적용하면 원하는 밸류가 도출이 안 돼서 EV 에비타를 일부러 쓰는 기업들도 있을 수 있다. 그 부분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퍼로 밸류에이션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피어그룹의 24년 순이익과 7월 10일자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시면 여기서도 피롭텍스의 PER은 100배를 넘어가서 아웃라이어 수준 제외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도우인시스의 상단 기준 퍼 22.5배는 나머지 기업들과 비교를 했을 때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갤럭시 언팩 전에 청약이 진행됐다면 되게 인기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수요 예측 결과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경쟁률은 785.41대 1, 2180개의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보시면 확실히 최근 종목들에 비해서 참여 건수 자체가 덜 들어오기는 했죠. 아우토크립트, 사이넥솔루션은 2400건 이상이었으니까. 자, 가격 분포표 보겠습니다. 밴드가 29,000원에서 32,000원이었는데 그래도 대부분의 기관은 상단 이상을 써냈습니다. 하단과 하단 미만에도 약간의 분포는 있었어요. 도우인시스는 사이즈 자체가 좀 크고 앞에서 봤듯이 퍼로 계산을 했을 때 밸류 고평가 느낌도 좀 있어서 의견이 갈릴 수는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도 대부분이 상단이라 공모가는 상단인 32,000원에 확정이 됐고요. 기관들의 분위기는 확약을 통해서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죠. 확약이 건수 기준 2.75%, 수량 기준으로 3.58%밖에 안 되거든요. 보면 아우토크립트도 최근 종목들에 비해서 조금 낮은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도우인시스는 그보다도 더 낮습니다. 요즘 신규주를 포함한 국내 증시의 수급이 좋다 보니까 우선은 받아서 단기에 차익 실현하려는 목적이 좀 컸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수요 예측이 갤럭시 언팩 행사 이전에 실시가 되고 끝났거든요. 그래서 그 반응을 봤다면 결과가 조금 더 좋았을 수도 있겠다 싶긴 한데 무튼 그 이전의 기관들의 평가는 이랬습니다. 넘어가서 공모 개요 체크하겠습니다. 공모가가 32,000원에 확정되면서 공모 금액은 448억 원, 시가총액은 약 3,442억 원의 사이즈로 상장을 추진합니다. 청약은 14일부터 15일까지 다음 주 월화 진행이 되고요. 환불까지 이틀 걸리고요. 상장은 7월 23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뉴로핏의 상장 예정일이 아직 안 잡혔는데 걔랑 겹치지만 않으면 될 것 같아요. 최소는 20주입니다. 증거금 32만 원이 필요합니다. 신주 모집 100%로 진행되고요. 우리 사주조합에는 2만 주가 배정이 됐는데 직원 415명 기준 1인당 평균 배정 금액은 약 154만 원밖에 안 돼서요. 충분히 소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상장의 유통 물량 체크할게요. 주식 총수의 26.58%에 해당하는 285만 8,981주는 상장 당일에 바로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모가 기준 금액으로 약 915억 원, 분명히 부담스러운 좀 무거운 종목에 속하는 거죠. 기존 주주의 비중도 51.73%로 높은데요. 거의 기타 소액 주주들의 물량이 좀 많습니다. 여기에는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2019년 삼성 디스플레이가 삼성 벤처투자와 결성한 신기술 투자조합 SVIC를 통해서 도우인시스의 최대 주주에 올랐어요. Z 플립 출시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M&A 베팅에 성공을 한 셈이었죠. 근데 2020년에는 지분을 더 확대합니다. 27%에서 48%까지 늘려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삼성 측의 협상 방식이 논란이 된 겁니다. 지분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기관이나 VC, 운용사 이들의 지분이 아닌 경영진의 구주 일부랑 개인 주주들의 일부 지분만 인수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즉 소액주주 전체한테 의사를 물은 과정이 없이 그냥 몇몇 개인들하고만 접촉을 해서 지분을 끌어모았다는 소리입니다. 게다가 지분 확대의 가장 큰 목적이 도우인시스의 IPO를 막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라는 부분. 왜냐하면 삼성 디스플레이에 독점적으로 유치지를 공급하는 회사가 상장을 하게 되면 정보가 좀 유출되거나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사전에 막고자 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소액주주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일부 지분이 많거나 목소리가 큰 주주들만 선별적으로 접촉해서 지분을 매수했고 남은 개인 주주들은 투자 회수의 기회마저 막혀버렸다. IPO를 못하게 할 테니까. 그래서 막 그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 올라오고 난리였었나 봐요. 막 소송 걸고. 그래서 논란이 확대되니까 삼성 디스플레이가 삼성 벤처 투자를 통해서 나머지 지분 인수에 나서게 되는데 여기서 또 문제는 제안한 구주 매입 단가입니다. 21,000원에 사드리겠다고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2019년에 도우인시스를 인수할 때의 매입 단가랑 거의 차이가 없었대요. 요 당시 갤럭시 Z 폴드 3, Z 플립 3
여기에 탑재가 되기 시작하면서 2020년부터 실적 급증이 예상이 되는데 너무 싼 가격에 사겠다고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때 정리하지 않은 소액주주들의 물량이 꽤 많을 것 같고요. 이들한테 그래도 정말 다행인 게 작년에 최대 주주가 삼성벤처투자에서 뉴파워플라즈마라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로 변경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1년 만에 IPO가 바로 추진이 된 거예요. 소액주주들이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려왔을까요? 이번에 엄청 팔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무섭기도 합니다. 그리고 뉴파워플라즈마는 참고로 작년에 주당 27,648원의 지분을 매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상증자 발행 내역을 보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발행가액이 전부 5,000원 미만이었고요. 가장 최근 보통주로 전환된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은 23,500원입니다. 그러면 기존 주주는 전부 다 공모가 32,000원보다는 낮은 가격에 들고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유통물량 측면에서도 딱히 장점이 보이진 않는다. 무겁고 기존 주주도 위험하다. 그래도 그나마 뉴파워플라즈마가 도우인시스를 인수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투자 단가와 비교했을 때 공모가액이 크게 높게 책정되지는 않은 그 정도. 자, 최종적으로 정리하기 전에 한 가지 최근에 불거졌던 이슈만 언급을 드리자면 도우인시스 사태라고 불릴 정도로 기업이나 주관사에 좀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증권신고서에 누락했던 건데요. 무슨 내용이냐면 도우인시스를 인수한 뉴파워플라즈마는 상장 후 5년 내에 인수 가격의 2배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지분을 매각하게 되는 경우 당시 매도자인 삼성벤처투자의 10%의 수익을 공유하겠다라는 계약을 맺었대요. 이 내용이 증권신고서에 기재가 되지 않자 여기저기서 도우인시스 사태라는 말이 등장을 해버립니다. 물론 계약의 유효 기간이 2019년 1월 31일까지고 뉴파워플라즈마는 상장 후 3년 6개월간 의무 보유를 확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계약 기간 동안은 실제로 매각은 불가능하기는 한데요.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 빠지는 바람에 고의로 누락한 거 아니냐라는 말이 나온 거죠. 참 시끌시끌하네요. 이거 갤럭시 원팩이 없었으면 되게 정말 인기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럼 장단점으로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장점은 국내 증시 전반적으로 그리고 신규주에 대한 수급이 요새 정말 좋다라는 것과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공개된 Z 폴드 7에 대한 반응이 매우 또 좋다는 거, 그리고 뉴로픽과 안 겹친다면 단독 상장이라는 거. 하지만 단점은 유통가능 금액 915억 원, 시가총액도 3,400억 원대로 무겁다라는 것이 첫 번째. 그리고 저는 퍼로 비교하면 밸류가 좀 부담스럽다고 봤고요. 기존 주주의 비중도 높고 유통 물량을 들고 있는 기존 주주의 단가는 다 공모가보다 낮았습니다. 그동안 버티고 버틴 개인 주주들의 엑시트도 좀 무섭긴 하고요. 이거 뭐 정말 언팩 없었으면 어쩔까 싶네요. 자, 디스플레이 쪽은 설비 투자에 따른 감가상각 비중이 커서 EV 에비타로 보는 게 맞을 수는 있는데 우선은 PER로 내 맘대로 주가 계산을 해보면요. 26년 예상순위 기준으로도 약 9,307원으로밖에 산출이 안 돼서 진짜 뭐 아니면 도우의 느낌이긴 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밸류보다는 수급이 정말 밀어 올려주는 그런 분위기가 상장일에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오버슈팅이 잘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사이닉, 뉴엔AI는 상장일 이후까지도 좋은 반응이 좀 있었죠. 그래서 도우인시스도 수익 구간은 나온다라고 보고요. 조금 그거를 보수적으로 잡고 파킹 이자를 이길 수 있는지만 따져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럼 배정 물량과 청약한도 체크하겠습니다. 키움에 35만 주가 배정돼서 균등 물량은 17만 5천 주고요. 일반 등급은 2만 2천 주까지 청약 가능합니다. 3억 5,200만 원까지 한도는 널널한 편이에요. 최소는 20주, 32만 원 준비하셔야 되고요. 자, 균등부터 예상을 해보자면 최근 종목들을 봤을 때 보통 인기가 있으면 20만 건 이상, 불안하면 10에서 한 15만 건 사이 정도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애매한 구석이 있기는 해서 도우인시스 19만 건 잡았습니다. 그래도 주당 단가가 있어서 균등만이라도 참여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균등은 0.92주, 대략 한 주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증거금은 5조 원 정도를 우선 예상해 봤습니다. 그러면 비례 경쟁률이 1786대 1 정도가 되거든요. 안전한 비례 한 주의 증거금은 2,400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예상 경쟁률 기준으로 풀청약 시 기대 수익 계산해 보겠습니다. 22,000주 풀청약 시에 균등은 한 주, 비례는 12주 가능하다면 배정 금액은 41만 6천 원이나 되거든요.
이게 주당 단가가 꽤 나가다 보니까 요게 장점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30% 기준의 기대 수익이 12만 4,800원 정도. 이틀치 파킹 이자는 약 35,898원이기 때문에 예상 경쟁률과 정말 비슷하게만 이렇게 나와준다고 하면 그래도 꽤 해볼 만한 청약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근데 도우인시스와 뉴로핏이 일정이 겹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도우인시스와 뉴로핏을 있는 자금 내에서 나눠서 청약을 할 것인지, 아니면 도우인시스의 현금을 다 써서 청약을 우선하고 뉴로핏은 대출로 청약을 해서 도우인시스 환불금으로 바로 갚을 것인지, 요거 좀 전략을 짜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루치 이자만 내면 되니까 대출도 써볼 만하지 않을까 싶기는 하네요. 도우인시스와 뉴로핏의 비교는 14일 월요일에 뉴로핏의 수요 예측 결과가 발표되면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세요. 다음 주부터는 공모주 청약도 완전 달려야 되거든요. 주말 좀 시원하게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건강히 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